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쟁터.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런 극적인 요소로 인해 드라마의 단골 무대가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독한 소독약 냄새 너머에 늘 공감이 가는 사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책은 80여 명의 네덜란드 의료진이 생과 사의 의료 현장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엘렌드 비세르는 의료인이 아닌 네덜란드의 한 일간지 저널리스트인데요. 엘렌은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장례식장에 찾아온 시동생의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담당 의사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찾아왔다고 말했고,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라는 것에 엘렌은 본능적인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환자와 얽힌 사연을 간직한 또 다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마음먹고 관련 칼럼을 기획하게 되었고, 처음에 의사로 시작한 칼럼의 필지는 점차 확대되어 간호사와 심리학자, 법의학자와 긴급구조사 등 생사의 현장에서 일하는 전방위 의료진으로 넓혀집니다. 연재 기간 동안 네덜란드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던 그 칼럼을 한 권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과 처치가 그들의 주 임무이지만, 의료진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통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각자가 경험한 사람 냄새 나는 감동적인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인,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는 내 인생의 환자 이야기.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밤은 온다. 임상윤리학자 에르빈 콤파니에. 내가 이르마를 처음 본 건 어느 초저녁 무렵이었다. 그날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조깅을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왔다. 정밀검사 결과 뇌출혈이었다. 신경과 전문의는 밤샘 근무를 자청했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혈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튿날 아침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녀는 내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뇌사 가능성이 높았다. 이르마의 남자친구가 병실을 지켰다. 나는 당시 뇌사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면서 환자 가족들과 접촉이 잦았던 터라 직업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내 방어막을 금세 파고들었다. 길고 긴 의논을 하던 중 우리는 서로 속 깊은 얘기까지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는 영어 교사였고 나는 열렬한 영문학 애호가였다. 그런 공통점 때문인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밤은 천천히 깊어갔다. 그가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여자친구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면서 이별은 달콤한 슬픔이라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명한 대사를 인용했다. 작별의 애달픔도 언젠가는 두 연인이 함께한 사랑과 삶의 추억 속으로 스며들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건넨 말이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급박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을 즈음 이날이 자신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자각한 그는 병실 바닥에 누워 있어도 되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곧바로 그녀 옆에 침대 하나를 더 들여보내고는
등의 조도를 낮춘 뒤 모든 알람 장치를 꺼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 누웠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팔을 둘러주었고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둘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그를 깨우러 갔다. 몇 시간 후 신경과 전문의가 재검을 했다. 모든 것이 확고해졌다. 뇌사 판정이 내려지고 인공호흡기는 거두어졌다. 그날 아침 집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 우리가 삶을 얼마나 당연시하며 사는가를 불현듯 깨달았다. 이르마는 조깅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잘 다녀오라는 키스를 해주던 그녀의 남자친구 역시 곧 다시 연인을 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맑은 하늘이 한순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한 채 이르마의 남자친구로부터 부고를 받은 나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세익스피어의 문구를 암송하는 남자친구의 애도사를 듣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마지막 밤은 언제든 결국 오게 된다. 평소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가늠조차 못한 채 산다. 하지만 그는 그걸 보았던 셈이다. 그는 정직하게 말해주어서 고마웠다고 나에게 인사했다. 이르마가 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와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역시 그가 마지막 밤을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그에게 닥친 슬픔에 조금이나마 달콤한 위로를 더딥혀줄 수 있었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그 밤의 일을 못 잊는다. 삶의 소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같이 누울 수 있는 안락한 침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행복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삶은 불멸이라는 환상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 작별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며 살아야 한다. 이르마의 남자친구와 나는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내 박사학위 수여식에도 와주었고 이르마가 떠난 지 5년 후 내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이르마의 비석에는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가 그녀 곁을 지키던 그 밤, 내가 인용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대사 한 줄이 한 생명이 가고 새 생명이 오고. 중환자 담당 전공의 알렉스 고셀트. 6주간의 집중치료는 대가가 컸다. 심실보조 인공심장이 감염되어 수차례 수술을 하고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신장은 제 기능을 잃어가고 호흡기 근육은 장기간의 인공호흡으로 인해 지친 상황이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찍은 엑스레이 결과상 흉부 농양은 자꾸 커지기만 했다. 내 저녁 당직 근무가 시작될 무렵 팀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령의 이 환자를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의 수술은 견디지 못할 거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보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우리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환자는 의식은 있으되 다소 흐릿한 상태여서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우리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우리는 환자가 바라는 대로 해드리겠노라 약속했다. 그날 늦은 밤 노인의 병실을 지나치는데 간호사가 나를 불러 세웠다. 간호실에서 태아 검진을 해야 하는데 중환자실 초음파기기를 갖다 써도 되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순간 망설여졌다. 야간 당직은 아무래도 분주하고 예측 불가한 일들이 많은 데다 중환자실 초음파기기를 가져다 태아 검진을 하는 건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나는 어떤 간호사가 임신을 했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간호사가 아니라 그 중환자실 어르신의 딸이라는 거였다. 사연인즉 딸이 임신 17주 차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에 내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당장 뭐라도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내과 병동에 쓸만한 초음파 기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낸 나는 전화를 돌렸고 그쪽으로부터 빌려주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정작 내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일단은 얼른 가서 가족들을 준비시키되 기대감을 너무 높여놓지는 말라고 간호사에게 당부했다. 나는 나대로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이윽고 가족들이 모인 그 환자의 병실로 걸어 들어갔다. 분위기는 가라앉고 다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화면에 선명한 이미지가 뜰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환자를 벽 쪽으로 이동시킨 뒤 딸이 누울 침대 하나를 더 밀고 들어갔다. 둘 사이에 자리를 잡은 나는 모니터를 기울여 아버지가 잘 볼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추었다.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딸의 배 위에 탐지기를 대자마자 놀랍게도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흔드는 팔, 다음에는 박동하는 심장까지. 분위기는 일순간 달라졌다. 병실에 활기가 돌고 기쁨과 환희에 들뜬 가족들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 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어느새 나도 그들의 행복감에 함께 젖어들었다. 처음에 눈만 껌뻑이며 가만히 있던 환자 역시 아기를 보자 경이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오래된 생명은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오는구나. 머지않아 자신이 직면하게 될 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이해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며칠 후 퇴원해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렇지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침통함에 빠졌던 환자와 가족에게 이렇게나마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보람인가. 더구나 나로서는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는 이들에겐 종종 사소한 몸짓조차 한없는 가치를 지닌다. 삶과 죽음 사이에 가로놓인 가느다란 선을 밟고 다니는 이 직업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경험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이었음을 나는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신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호사 폴라 그레넨디크. 그녀는 유흥과 패션, 여행을 즐기던 매력적이고 활기찬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그랬던 그녀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다. 자궁경부암 말기인 그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통만이라도 경감시켜주려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내 병동 환자로 있던 그녀가 어느 날 밤 나에게 말을 건넸다. 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순 없어요. 잔뜩 부어오른 배와 다리, 고뇌에 가득 찬 얼굴, 심신이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다. 꽃다운 나이를 여기서 흘려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주로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데 이 시간대의 특이점은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이다. 문병객이 돌아가고 의사들도 퇴근한 뒤 침묵과 어둠이 내려앉으면 환자들은 대개 사색적으로 변한다. 안락사를 원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다음 날 저녁에도 또다시 같은 얘기를 꺼냈고 나는 이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알렸다. 의사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 그 문제를 의논하면서 자기는 아직 그 단계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통을 경감시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몇 달은 더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조언을 들은 그녀는 분노했다. 그런 그녀의 심정을 나라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사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안락사는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20대 초반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디뎠을 당시 말기 질환자였던 젊은 여성의 자살을 보조하는 의사를 옆에서 도운 적이 있었다. 다른 동료 간호사 중 누구도 그 일을 나서서 맡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안락사가 환자의 권리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일을 거부할 때마다 저항감이 들곤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떨칠 수 없는 의구심과 불현듯 맞닥뜨렸다. 2달 전쯤 내 아들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아들이 죽을까봐 공포에 떨며 그 곁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여성의 침상 곁에 앉아 있는 2달 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내 아들과 그녀의 딸은 동갑내기였다. 내 아들은 용케 살아났지만 이 여성은 엄마에게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는 그 딸의 소망을 이해했다. 어차피 딸의 삶이니 결정도 스스로 하는 수밖에. 그 엄마에게 딸의 의향을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엄마는 당장 화를 냈다. 안락사를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그녀가 이렇게 되물었다. 당신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곡을 찔린 심정이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절절하게 헤아려졌다. 결국 엄마는 딸을 집으로 데려갔고 딸은 몇 달 후 죽음을 맞았다. 그 경험 이후로 내가 젊은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환자에게 무조건 힘내라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내 아들의 응급 상황을 겪고 나자 부모의 공포심과 안락사에 대한 거부감이 저절로 이해되었다.
안락사는 이 세상에 고하는 마지막 작별을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말기 질환을 앓는 젊은 환자들을 보면 가능한 한 오래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침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길 응원하고 되도록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면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 노력한다. 그들이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자녀의 죽음을 마주 대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뿐 아니라 젊은 환자의 생을 차마 종결시킬 수 없는 의사들의 마음까지 나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는 치료하는 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의사들이 때로는 자신의 자녀보다 더 어린 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스스로의 신념과 얼마나 맹렬히 충돌하는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의사들에게도 누군가의 삶을 종결하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제때 브레이크를 밟는 용기. 내과 전문의 마르셀 레비. 그는 활력 넘치는 40대 중등학교 교사였다. 별로 아파본 적 없는 그였지만 한동안 유난히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그러다 말겠지 하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를 쏟기 시작하자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다. 진단 결과 급성 백혈병이었다. 화학치료 요법이 시급했다. 나는 모든 것이 비교적 순조롭다고 보았다. 감염이나 심각한 합병증도 없었다. 구토도 경미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치료를 끔찍하게 여겼다. 병세가 호전되는 듯 싶더니 3개월 후 재발했다. 유일한 선택지는 곧바로 화학치료를 재개하는 것이었지만 암이 그렇게 빨리 재발할 경우 생존 확률은 10% 아래로 떨어진다. 많은 환자에게 그 수치는 치료를 지속할 이유가 되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의 반응은 단호했다. 단번에 싫습니다 라고 그는 답했다. 다신 안 해요. 내 나머지 삶을 이런 질병의 그늘 속에서 흘려보내긴 싫습니다. 그는 젊었고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았기에 우리는 그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당시 나는 아직 수련의에 불과했지만 내 주위 의사들은 그의 이 말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가 임상적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고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닐 수 있으니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치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 대답은 더 이른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가능한 한 오래 당신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돕겠다 였다. 그 이후 몇 개월간 그를 자주 보았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고 싶었던 방문지 리스트를 작성한 뒤 여행을 떠날 때마다 내게 들렀고 나는 그때마다 그에게 수혈을 해주고 활력을 높여줄 자극제를 몇 가지 처방해 주었다. 그는 4개월 후 사망했다. 그 4개월은 그가 자신의 삶을 최대한도로 누린 기간이었다. 나는 후에 그의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그와 함께한 멋진 시간 덕분에 그를 잃은 슬픔이 조금은 덜어졌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그가 치료를 거부한 것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가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를 순전히 의료적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봤다.
우리 눈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건 화학치료요법이 성공했다는 뜻이었지만 그는 우리와 정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의사로서 우리는 종종 치료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방문하고 혈액 검사를 받고 다시 진료 예약을 잡고 며칠 괜찮은 나날을 보낸 뒤 또다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반복되는 일 말이다. 그 모든 걸 거치는 동안 시간은 쉼없이 제깍제깍 흘러간다. 나는 거기서 궁금증이 일었다. 생존자, 즉 환자와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 그들의 전 인생에서 그때를 나중에 어떻게 회상하게 될까? 우리는 흔히 마지막 순간까지 병마와 싸우다 간 이들의 용기를 상찬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질병과 싸우는 것만이 최선일까? 의사들은 항상 치료 모드에 있다고 할 만큼 치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어코 목숨을 구해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얻은 삶이 비참의 연속일 뿐인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 남자는 치료가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을 들이밀며 우리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 제안은 애초 내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25년 전 그 당시 뒤로 물러앉아 2 손을 놓는다는 건 의사들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으니까. 의사들은 단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말기 질환자들에게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 다른 대안들도 있다는 점을.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때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임을. 요즘 들어 이 견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사들이 많아지긴 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치료 과정이 폭주기관차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치료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환자들도 그 치료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 봉착하게 될지 알 필요가 있다. 제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물론 그 순간을 우리가 올바로 짚어내기란 매우 어렵다. 오히려 환자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알기도 한다. 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지하고 더 정확히 인지한다. 그는 신념을 지닌 남자였고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일 만큼 용감했다. 내 평생 결코 잊지 못할 환자였다. 죽음이란 본디 삶 한가운데 있는 것. 법의학자 베르티네 스프렌. 이른 새벽 삐삐 소리가 울렸다. 곧바로 통신센터로 전화했다. 경찰 측에서 법의학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어느 도로 옆 제방 아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직후였다. 경찰을 도와 현장 감식에 나서기 위해 해당 주소지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해안 간척지로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든 거대한 습지대였다. 아침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간척지대는 드넓고 평평했다. 들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제방 위로 도로가 약간 솟아 있었다. 저만치 경찰차 한 대가 눈에 띄었다. 그 옆에는 교통사고 조사 담당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제방 아래 습지 바닥에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산산조각 난 그의 헬멧 잔해는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지나다니는 차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위치였으니 시신은 아마도 밤새도록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트랙터를 몰던 한 농부가 오른쪽 아래를 흘낏 굽어보다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정확한 사망 시각을 가늠하기 위해 사체의 사후경직 상태를 관찰했다. 땅에 맞닿아 있는 부분에 피가 고이면서 생긴 멍 같은 흔적들도 일일이 확인했다. 그의 자세와 주변 상황도 유심히 살폈다. 모래가 그의 손가락 밑에만 묻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 의해 따로 옮겨진 것도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전날 저녁부터 밤사이에 사망했으며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뒤 엄청난 힘으로 바닥에 처박힌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관들은 시신을 감싸기 위한 담요를 가지러 승합차 쪽으로 갔다. 장의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나는 그때까지 교통사고 담당 경관 한 명과 함께 사체가 있는 제방가에 서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태양이 서서히 솟아올랐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밀밭 가장자리, 대기 속에 깔린 옅은 안개, 지저귀는 새소리, 도로의 가로등 불빛. 순간 이 모든 풍경이 꿈속처럼 여겨졌다. 내 표정을 본 경관이 이렇게 말했다. 숨막히는 광경이군요.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 영광과 고요의 빛에 둘러싸인 우리 바로 옆에 젊디 젊은 한 남자가 숨져 있었다. 나는 그의 가족을, 혹시 있을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렸다. 전날 밤 가장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몹시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도. 경찰이 곧 그의 사망 소식을 가족에게 전달할 것이다. 10중 8구 그는 즉사가 분명했다. 직업상 늘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사망자가 즉사했다는 점을 차라리 다행이라 여겼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체를 검시하면서 타인들의 죽음을 나와 동떨어진 일로 대해왔다. 나만의 방어선을 굳건하게 쳐두고 내가 본 것에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법을 몸에 배도록 익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던 그날 아침은 뭔가 달랐다. 주변의 장엄함이 나를 익숙하던 직업인의 세계에서 끌어내 눈앞의 상황 속으로 깊이 끌어들인 것이다. 삶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예측 불가한가. 그 사실 앞에서 나는 새삼 소스라쳤다.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아닌지는 순전히 운에 달렸다는 자각이 흡사 경종처럼 뇌리를 세차게 뒤흔들었다. 이게 삶이란 거구나. 이 아름다운 날에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다. 게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습지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홀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바로 위쪽으로 차들이 오고 가는데도 전혀 그들 눈에 띄지 않은 채. 그 순간 간담이 서늘하도록 깨달은 건 이 우주의 무심함이 어쩌면 상징적일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한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있었으니까.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그 사건이 고통스러운 기억만 남긴 건 아니다. 오히려 그날 들판 위로 떠오르던 태양과 마주하면서 죽음이란 본디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어차피 삶 한가운데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이 죽음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나를 두고두고 위로했다.